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 또 비트코인 또 19일부터 29일까지 또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과 지금의 비트코인 현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트코인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이 내용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조정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마 ETF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또 ETF의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의 기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폭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청산 차트 비중으로 본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자체가 롱 포지션이 많이 깨졌을 때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의 여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숏에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좀 털어주어야 최소 못해도 횡보하거나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롱에 있는 포지션이 이렇게 균등하게 터져주면 이게 약간씩 굴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현 상태에서도 그 전에 롱이 한번 터졌을 때도 힘을 못 받고 계속 차트가 약간씩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때 약간의 굴곡이 생겼고 여기서도 약간의 굴곡이 발생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재미없는 흐름이 좀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그럼 잘 방어를 해줄까요? 예, 이건 이제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BRC20에 있는 지금 대부분 가격대 추이가 어떻습니까? 거의 하락 추이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라나 에코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아발란체도 뭐 동등하게 대부분 여기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덩달아 솔라나도 좀 힘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영향성이 좀 큰 부분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BRC20에 있는 비중에서 돈이 이쪽으로 다시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서 태도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과거에 잘 배워놨으면 응용을 좀 해야 되겠죠.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ERC20하고 BRC20에 있는 부분은 이 ERC20이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에 있는 길을 한번 봤으면 후배 길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 BRC20에 따른 뭐 중추적인 무슨 무언가 안정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돈벌이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소문이 나서 약간의 안전장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 버렸죠. 그래서 기둥이 생각보다 지반이 약한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 주어도 순식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라나나 아발란체도 비슷한 NFT 쪽이 대부분 그 기반으로 좀 가격도 많이 올랐던 배경도 있으니 NFT 비중을 좀 빼고 가격을 다시 재선정했었을 때 있는 순수 가치도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내용, 오늘 썸네일 메인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왜 제가 19일부터 29일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19일부터 쭉쭉쭉 이어나가는 것인데, 자, 대부분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네, 정부의 임시 예산안이 협상이 되는데 커뮤니티에서는 미리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임시 예산안 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산을 얼마만큼 책정을 하느냐, 많이 늘려놓으면 국채를 많이 찍겠다라는 것이고, 국채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대부분 자산군의 변동폭이 매우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작년에 복습을 이미 했죠. 왜냐? 10년물 금리 추이가 어땠습니까? 변동폭이 커질 때 대략 우리 자산도 비트코인도 덩달아 좀 많은 흔들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비트코인에 미친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가 왜 19일 날 나오지 않고 후순위에 있냐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 발행 계획 발표가 대충 가닥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행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아도 이제 국채 가격에 있는 하락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이 변동폭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또 물가를 못 잡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자금 집행으로 이제 대부분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또 물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23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거의 5%에 거의 근접해 주려고 하니까,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24년도로 연기를 하자. 그래서 24년도로 연기를 했다는 시점이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요 구간대에서는 덩달아 힘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거의 동일시하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스닥에 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했던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형태에서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찍어내도 고민인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요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거는 경제 성장 동력이 가장 우선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좀 많이 거슬리겠죠.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폭이 좀 커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채권 전문가의 의견은 뭐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5.5가 좀 될 것 같다. 24년도의 고점은 아무래도 5.5까지는 찍을 것 같다. 5도 찍지 않았는데 5.5를 찍는다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10년물 기준으로.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 아마도 금리에 따른 추이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금리 최소 4% 이상 채권 가격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 기존에 있었던 기준금리보다 채권에 있는 10년물짜리 채권금리가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위에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도 동일시하게 내려갈 수 있는 보폭이 24년도에는 생각보다는 좀 덜할 것 같으니 아마도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또 물가도 지금에 있는 상태를 보면 저기 뭐 스웨즈 운하인가요? 이쪽에서도 약간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운임지수가 12월 28일 기준점으로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에 미친 영향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고요. 유럽도 생각보다 유럽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또 가장 안 좋은 또 시황적인 부분이 같이 맞물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미국 경기는 나쁘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가지, 금리에 있는 인하에 있는 속도가 뭐 월가가 외치는 그 정도 속도 대비보다는 좀 더 느릴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거시적인 시황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렵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19일부터 29일 요 사이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의 금리 인하 기대, CME 패드워치에서는 아무래도 대부분 기대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 시점에서 내려갈 수 있는 보폭은 3월에 있는 기대값보다는 저는 좀 더 후순위로 보고 있죠. 뭐 상반기에 어차피 해봐야 6월달 또는 9월달 정도 때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뭐 평균 3번 정도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많게는 4번까지, 또는 월가에서 제일 많이 봤던 곳은 6번 때까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뭐 보수적으로 한 2번
정도를 보고 있죠. 물론 제 생각대로 가줄지도 계속 저도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에 따른 의견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1월 1일부터 5일 집계 기준으로 액탁 결제원 기준점으로 한국인이 제일 많이 샀던 외화 투자 비중을 좀 보게 되면요. 대부분 지수 추종 ETF 3배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나 건강한 투자하고 있어 라고 했지만 벌써 신년입니다. 신년인데도 불구하고도 정말 전략 있게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전략이 없이 그냥 3배 레버리지를 갖다 박는 것은 연초 때부터 너무 진짜 꿈이 큰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성도 감내하면서 하는 것인지도 가끔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즉 신년일수록 이렇게 빠른 수익성을 기대하는 것도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만큼 나중에 되돌아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년에 너무 마음만 급하는 것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 재미를 느낀다고 하면 그게 진정 빨리 돈이 한순간에 잠깐 있다가 또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천천히 늘어나면서 계속 내 곁에 돈은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까요? 한번 가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마이너스 100일 때까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계 현물 거래소 거래량 순위를 왜 갖고 왔냐면요. 자, 바이낸스, 빗썸, 업비트, 오케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공식적으로 빗썸, 업비트는 이제 한국인밖에 거의 못 쓰니까요. 그러면 바이낸스, 오케이 비중은 과연 한국인 비중이 그냥 딱 보아도 대충 각이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한국인이 거의 다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갖고 왔을까요? 당연히 금두스랩 진짜로 폐지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렇게 기사 말만 나와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가면 안 되죠. 진짜로 이거 통과 안 되면 내년부터 세금 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대부분 한국인 비중이 이렇게까지 많다라는 건 그만큼 한국인이 거래에 있었을 때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매우 세지겠죠. 그럼 금두세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못해도 11월, 12월 달 요 사이가 되면 상당히 가격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에 있는 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